근데 이제 제가 이분은 방송에서 처음 보다 본 분인데 JTBC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비정상 회담이라고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최근에는 JTBC 방송국은 제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82년생 같은 개띠라는 걸 알게 됐고 러시안 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20대 초반에 한국으로 와서 귀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인이고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원대학교에서 관련된 이제 교수로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여전히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이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과 관련된 이주, 이민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불리는데 그 개념도 사실 저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국제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종도 국제도시 도대체 뭘 지향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약간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그것이 또 우리의 나중에 발목을 또 잡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아마 총괄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뒤에 영종 주민이자 아까 나이스보스가 그 뭐라고 한국말로 옮기면 뭐라고 하지? 사장님 좋아요. 좋은 사장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계절 근로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마다 16만 명씩 원래 한 6만 명, 5만 명 봤던 거를 2년 전부터 16만 명으로 늘렸어요. 왜냐하면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질 않으면 지방의 어떤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굴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그 문제와 관련된 실제 업을 또 하고 계신 영종 주민이 있으셔서 그 관련된 5분, 10분 정도의 같이 토론, 발제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보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기를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길게 안 해드릴 예정이고요. 강연 때 주로 좋은 얘기만 하고 또 이민에 대해서 저도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학문적이나 뭐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드릴 거고 들으시면서 조금 이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상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고, 저도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는 당연히 이민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없었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 많이 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의 키워드 중 하나가 저출산인데 저출산을 조금 그러니까 늘리려고 하면 사실상은 사람을 들여오거나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낳게 하는 방법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죠.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일자리 안전 문제라든가 뭐 등등등 그거는 쉽게 한꺼번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하나하나씩 풀려 나가려고 해야 하는 거지만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민 사람을 말 그대로 데려와서 여기 사회에 적응시키고 노동력으로 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쓰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바로 이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민에 대한 부분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는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깊이 이런 국민석에서 국민의식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생한 적도 없고 크게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전 세계, 전 국민에서, 전국에서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또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 저도 처음에 이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워낙 너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부터는 많이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예 기본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민자와 난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민은 말 그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그거는 이민자고요. 난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밀려 나와서 다른 나라에 가게 돼서 자발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하는 그런 사람을 난민으로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난민과 이민을 일단 구분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질문을 드리고 많은 이런 다이내믹한 그런 강의가 들고 갖다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미국. 그렇죠. 이거는 크게 아마 놀랍진 않을 거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난민과 이민,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받는 나라가 미국이고, 1년에 연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연대가 없어요. 미국에는. 거의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로 직후에 이제 트럼프 정권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추세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1위예요, 미국은. 그러면 반대로 이민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 거의 사람들이 이민으로 안 가는 나라. 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북한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일본은 아니에요. 있는 저기에서 아시아에서 어디 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2위인가 3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들께 낯설게 들리는 나라이긴 한데 쿠바예요. 쿠바에 이민 갈 수가 없어요. 쿠바의 법률을 보면 아예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안 되어 있고,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으로 갈 수도 있고, 사업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가서 아예 쿠바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사탕 수수 거기서 정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어떤 얘기고,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은 당연히 그랬죠.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적 개념, 여권 개념, 또 가서 국적, 기화 이런 개념들이 생긴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던 개념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가려면 여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훨씬 더 많이 바뀌었고, 이런 국적, 여권, 관광, 이동 허가, 등등등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대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이민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 가장 적게 받는 나라는 쿠바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정권 보시면
반이민 그 성격이 되게 강한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이민자들이 가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반이민을 외치는 부분이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 역설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좋은 부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들 중에서 거의 항상 가장 많이 트럼프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극우 정당에서 가장 크게 가장 목소리 높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민자들은 사회를 더럽힌다. 이민자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제 가장 큰 중에 아마 이제 선동하기 가장 쉬운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을 다 알 텐데, 미국에 가서 정말 미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분은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죠.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이에요. 맞아. 그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랐고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치가 독일 정권을 피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가장 이제 그 과학에 큰 기여를 한 게 미국 쪽이에요. 미국 대학교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미국 실적에 들어간 거예요. 독일의 실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로.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남아공이에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죠? 역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여기가 항상 막혀요. 근데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얼굴을 모르셔도 이 사람이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계시고 지금도 쓰고 계실 거예요. 맞아.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구글 만든 사람이에요. 예, 어느 나라 사람이죠? 러시아 사람이에요.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 부모가 소련을 그 당시에 러시아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꼬마 세르게이가 미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자라고 결과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구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거의 제국처럼 퍼져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그것도 당연히 미국 실적으로 다 들어간 거죠. 이분 누구죠? 그렇죠? 멜라니아 트럼프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 영부인이고 미국의 영부인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한국인들한테 조금 낯설게 들을 수 있는 슬로바키아예요. 동유럽에 있는 나라이긴 한데 슬로바키아 작은 나라예요. 이민자가 영부인이 된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그것도 1세예요. 태어난 것도 자란 것도 다 슬로바키아 쪽에서 왔고, 뭐 그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든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고 이제 미국의 영부인 된 그런 케이스긴 한데, 역시 권력 중에서 영부인도 1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민 간 사람 1세 이민자예요. 이분은 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본인이 이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의 부모님이 이민자들이에요. 아빠는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교육을 통해서 미국에서 만났고 미국에서 이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2번이나 된 그런 케이스예요. 뭐 그
까바마에 대해서 뭐 이민자냐 아니냐 더 여러 가지 가설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에 사실은 이렇게 이민자의 배경으로 된 집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트럼프가 역시 역설적으로 이민자의 지방 출신자가 지금 반이민 성격을 가장 많이 퍼뜨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게 그것도 좀 이렇게 웃긴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은 이민자, 거의 다 1세 이민자들이고 미국에서 당연히 두말 필요 없이 매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발명한 것, 발견한 것, 뭐 권력으로 이룬 것,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미국의 실적에 들어간 거고 정말 미국을 말을 빌려 쓰자면 대단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숫자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대 기준이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16위에 있어요. 플러는 이렇게 됐어요. 1위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10위는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됩니다. 아시아 쪽에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10위인데 우리보다 조금 또 위이긴 한데 이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숫자로 봤을 때 일본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한데 아시아 중에서는 이 두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일해요. 그 완전 밑에 보면 싱가포르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에요. 나라 자체가 거기서 이제 외부의 이민자들이 대거로 가는 게 아니라 워낙 싱가포르에서 크게 세 민족이 살고 있죠. 중국인, 말레이 그리고 인도. 이렇게 이 세 중에 세 권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과 대한민국은 유럽이랑 거의 비슷하게 여러 나라에서 뭐 물론 우리나라 보면 가장 크게 많이 오는 사람들은 중국 분들이고 그 뒤에는 뭐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뭐 등등등 있긴 있는데 16위까지 올라간 것도 이게 되게 아주 빠르게 올라간 부분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되게 아주 빠르게 올라간 부분이에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탑 30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는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뭐 단순한 관광객 아니면 유학생은 이민자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라는 사람들은 F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F비자는 거주 비자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F2는 거주, 뭐 F5는 영주, 그 다음에 이제 귀화를 해서 아예 국민으로 된 사람들은 이제 이민이라는 카테고리에 넣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는 아주 빠르게 정말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16위까지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미국이랑 비슷한 현식으로 보고 싶은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면 간첩이에요. 이거는 이분을 모르시는 게 정상이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이 여기서부터 나온 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귀화인 1호예요. 1966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귀화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길노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때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귀화한 사람이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병원도 차리고 대학교도 차리고 정말 많은 이런 시민 활동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귀화하고 나서 이제 한국인 부인과 계속 한국에 살았고 한국에서도 사망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여를 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되게 많은 기여를,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그 당시 6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직은 이 정도의 발전된 나라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병원이라든가 교육 쪽에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이분이 많이 그 활동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 좀 지시령으로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참고로 배우예요, 배우. 하히라라는 배우인데, 예, 대만 화교죠. 예,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분이죠. 또 이분 누구죠?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만 사람이에요. 예, 한국 분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에요. 귀화인이에요. 이분 누구죠? 이자스민. 예,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회의원이에요.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이자스민이라고 필리핀 출신이에요. 근데 필리핀에서 한국 분과 결혼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분도 있죠. 이분은 누구죠? 잘생겼다. 그렇죠. 네,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사진관에서 한 사진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러시아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러시아어 교재라든가 러시아와 관련된 뭐 문화, 역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도 뭐 한국 현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굳이 사회 속에서 못 보지만 사실상은 이런 분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아웃풋을 딱 이제 일상에서 많이 크게 두드러지게 못 보지만 사실상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10%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10%가 이상인 지자체입니다. 2021년 기준인데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소위 소멸 지역과 많이 겹치기이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소멸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그쪽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전라, 그러니까 호남이라든가 영남,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치료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치료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시가 가장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10% 훨씬 넘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한 초등학교 저도 이제 수업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국인 출신 아이들이 80% 넘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 교사들이 당연히 그 다문화 출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이에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들인데 당연히 다 러시아 말을 하죠. 한국말을 아직은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만큼 그 한국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나요. 교사들은 한국말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수업 때, 수업에 들어가서 직접 제 눈으로 봤는데,
딱 이렇게 큰 화면을 세워놓고 이렇게 챗 GPT를 딱 해놓아요. 그래서 교수가 말하는 것을 챗 GPT가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한국말로, 그것도 일반적인 뭐 일상적인 한국말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수학, 뭐 국어, 뭐 이런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AI까지 이런 수단을 동원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이런 수단을 쓰는 게 다 다르고 뭔가의 중앙적인 정책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카오스예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재미있어 하지도 못하고 교사들도 되게 어려움이 많고 또 이 교육의 효과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마주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5% 아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5%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4년부터 유엔에 따르면 다이종 국가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한 나라의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이제 다인종 국가 인정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왜? 나머지 95%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눈에 그렇게 잘 띄지도 않고 잘 이렇게 느껴지지도 뭔가의 이렇게 그 경험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고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고 뭐 그게 좋든 안 좋든 간에 44% 이거는 되게 얼마 전에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숫자가 어디 나왔냐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냐, 뭐 만족한 게 있으면 뭐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한 게 있으면 뭐가 만족하지 못하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44%가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주요 원인이 1위가 출신 국가 혹은 국적 44%가 그런 답을 했고요. 2위는 한국어 능력 13%, 그 다음에 외모 10%, 직업 5%. 이게 차별의 원인으로 꼽았어요. 이게 이 숫자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또 다른 숫자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70%, 78%라는 숫자인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 이런 차별을 당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했냐? 대응을 했다 22%, 대응을 안 했다 78%예요. 근데 왜 대응을 안 했냐? 첫 번째 가장 압도적인 1위가 항의를 해봤자 바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가장 컸어요. 43%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국말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뭔가에 내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당 그런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굳이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가 어디에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몰라서 12%가 이건 거의 대부분 다 화이트 칼러 답이에요. 학생들 아니면 직장인들 어느 정도의 서울이나 큰 도시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별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안내 자체가 없는 지자체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거 다 안 좋아 보이는 얘기긴 한데 가장 그래도 이런 것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행정구역이 경기도예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외국인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도보다 또는 시보다 잘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숫자들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국민 의식이 아직까지도 이민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하는 이유 중에서 뭐 얼마 전에 당연히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자기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딱 정확한 외국인 집단을 지목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난 거다라고 이제 그 선동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외국인들 혹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할 수 있을지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쉽게 당하면서도 뭔가에 대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공격은 아주 쉽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바로 바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복잡해요. 이거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유가 다양한데 뭐 그 중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관련된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뭐 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 법무부, 뭐 해외 고려인이나 해외 동포를 담당하는 그 부서는 외교부, 뭐 등등 되게 많이 흩어져 있고 뭐 근로자분들을 담당하는 게 노동부, 뭐 등등 뭔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부서마다 정책이 다르고 서로의 일치성,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이 좌우하는 사람들은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좌우하니까 사실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돌아오는 게 불이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에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을 텐데 근데 이 틀 자체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정책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현실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캠페인, 이런 안 좋은 부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뭐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싫어하는 게 학생 비자가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부분들 아니면 노동자분들이 다 일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성실히 한국말도 배우는데 노동 비자를 다른 한국에 있는 거주 스테이터스로 거주 등급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는 뭐 들고 여기는 뭐 결혼까지 했는데 뭐 거주 비자로 바뀌는 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게 조금씩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쳐 나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좀 일방적으로 한 30분 됐나?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뭐 관심이 없으시거나 지금은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았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일방적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